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 국가들은 북유럽이라는 점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복지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들로 평가받기도 하죠. 삶의 질을 평가해서 측정한 행복지수 순위가 대체로 높은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2023년 조사에서도 5국가 모두 10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꼽히는데요. 실제 북유럽 중에서 가장 먼저 공적 연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왜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스웨덴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1932년 사회민주당이 처음 집권한 이후 구체화돼서 노령과 의료, 실업, 교육 등 전방에 걸쳐 정립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지만 대상을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반면 스웨덴은 보편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연령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제도인 거죠. 임금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충실한 제도인 이른바 연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비슷한 직종에 일을 하게 된다면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스웨덴의 복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있습니다. 의료의 경우 외래 진료나 입원 진료 그리고 의약품 처방을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긴 하지만 그 액수가 미미합니다. 현재 스웨덴에서 병원 진료비 개인 부담금 상한선은 연간 1,400크로나, 그러니까 하나로 약 18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의약품도 납부금이 2,850크로나, 약 37만 원을 넘어가면 모두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또 18세 이하는 응급 의료 체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치료가 무료입니다. 어떤 병에 걸리든 수술을 하든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죠. 스웨덴은 교육에도 전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 지출은 초등학생 약 9,923달러, 중학생 11,400달러인데요. 스웨덴은 각각 13,234달러, 13,311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비가 지출되는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과서를 비롯해 모든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주고 16세 이상이 되면 학업수당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라도 무료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복지 외에도 다양한 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아동연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 시 지급되는 적응연금과 미망인연금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정책이죠. 이 정책은 부모의 평등한 양육 책임을 지향하는 출산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직장 생활과 육아의 병행을 보장하는 공보육 제도,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 등 3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해서 낮아진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부모 합산 480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이 중 300일은 자유롭게 서로 양도할 수 있지만 90일은 부부가 각각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 90일은 한쪽이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커피를 들고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라는 의미의 라떼 파파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남성 육아가 보편적인 일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도 높은 편이죠. 240일 가운데 195일은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고 자녀 수당도 따로 지급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도를 통해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 1.52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의 대명사를 꼽히는 스웨덴.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무상의료의 경우 대기가 많거나 예약이 까다로워서 단순 경증으로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응급조치 역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장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대기 없이 전문의를 만나고 싶다면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기도 합니다. 무상의료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양질의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옛말에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스웨덴의 복지제도 역시 공짜는 아닙니다. 막대한 세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죠.
우선 스웨덴의 소득세 최저세율은 32%입니다. 우리나라가 6.6%인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봉이 한화로 약 6,8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는 최고 52%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해 연봉이 6,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800만 원이 된다면 최고 20%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피고용인 급여의 31.4%를 고용세로 내서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해줘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웨덴은 부가가치세가 25%로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죠. 다만 식품은 12%, 문화상품은 6%지만 부담스러운 비율인 것은 사실인데요. 모든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높으니 당연히 물가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스웨덴의 세금 체계는 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유리합니다. 한때 52%였던 법인세율이 한국이나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스웨덴에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그칩니다. 과거에는 70%에 달할 정도로 자산과 기업 관련 세금이 높았지만 이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결국 2005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전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만큼 세수도 줄어서 고복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사실 스웨덴의 자산 부문 불평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 재산이 이 나라 연간 GDP의 25% 수준입니다. 부자에 대한 과세가 약한 탓에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돼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 가운데 63% 이상이 상속형입니다. 상속세 폐지로 가족 내 경영권, 재산 상속 등 부의 대물림이 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거죠. 스웨덴 상위 10% 소득자가 스웨덴 전체 소득세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27%입니다. 결국에는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세금을 내는 대신 돌려받는 복지가 많긴 하지만 모두가 기꺼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당국은 탈세를 철저히 관리해서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죠. 스웨덴 정부는 매년 세금 달력을 발간하는데요.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를 정리한 유료 책자입니다.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에 연봉, 자산소득, 연체 정보까지 모두 적혀 있는데요. 세금 납부에 대해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 탈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국민들은 이런 정보 노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사회의 밑거름이 쌓인다고 보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나라 스웨덴. 높은 소득과 다양한 복지로 이상적인 국가로 꼽히지만 명함은 분명히 존재하죠. 앞서 언급했듯 스웨덴의 복지는 높은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계층 상승의 기회를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거지가 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국가 신뢰도가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웨덴은 과연 어떤 곳인가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